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2주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기초 1장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우선 이제 사회복지 실천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이라든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개입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념 및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과 개입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복지 실천이 무엇이냐?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교과목들을 배우시면서 사회복지 실천 이런 것들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사회복지가 뭡니까? 사회복지가. 그렇죠. 뭐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여러 가지 뭐 제도, 활동,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뭐예요? 사회복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그에 맞는 실천적인 활동 플러스 또 여러 가지 입법 활동, 제도,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을 사회복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이런 것들을 해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한 활동을 우리가 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이런 분들을 흔히 이제 뭐 대상자, 이용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는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들이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그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게끔 그들의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사회적 기능 강화 또는 사회적인 역량 강화. 또는 능력 강화 이런 거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그래서 인파워먼트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결과 그걸 통해서 그들이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원조 활동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복지가 실천적인 그런 영역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들 19세기 말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운동 이런 것들이 민간 차원에서 도입하면서 사회복지가 실천 영역에서 좀 더 발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사회복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사회복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빈곤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다라고 받아들여졌다면 19세기 이후에 민간 차원에서의 인보관 운동이나 자선조직협회의 활동을 통해서 보다 이제 실천적인 영역에서 사회복지가 발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문제가 있거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어떤 능력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지금보다 조금 더 적응적인 상태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모든 활동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사회복지 실천이 뭐야? 라고 정의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메리 리치먼드예요. 여러분들 메리 리치먼드 하면은 떠오르시는 그의 활동이 이분이 최초의 사회복지사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소셜 워커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한 분이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그런 교육적인 활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이기도 하셨고 본인 역시 자선조직협회를 통해서 우회 방문원으로서
굉장히 오랜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회 방문원으로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남을 돕기 위해서는 뭔가 지식도 필요하고 관련된 기술도 필요하고 뭔가 좀 알아야겠고 어떤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오래전에 깨달으셨던 분이죠. 이제 그러면서 사회복지가 이런 실천 영역에서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신 분이 바로 메리 리치먼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꼭 기억을 해야 할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죠. 자, 메리 리치먼드는 사회복지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자, 메리 리치먼드가 사회복지를 정의할 때,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게 아마 1910년, 1915년, 20년 그 사이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메리 리치먼드는 사회복지 실천이란 개개인, 그리고 사람과 환경 사이에서 의식적인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적으로 도와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뭔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개입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조정을 통해서 개개인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환경의 변화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이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우리가 이 메리 리치먼드가 활동했었던 당시에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냐면 자선조직협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사회복지 역사를 배울 때 크게 민간 차원에서 역사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뭐예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활동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선조직협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는 개인에게 있는 거고 개인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삶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근데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지는 문제, 특히 이제 메리 리치먼드가 사회복지 실천을 시작한 이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사회 문제는 빈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데 우리가 개인을 돕는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어떤 문제, 개개인의 초점을 두는 거죠. 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물론 빈곤이 사회적인 영향을 받긴 했지만 문제의 변화의 포커스는 사회의 변화보다는 개개인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개입해서 개인이 뭔가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달라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모든 과정이야 라고 메리 리치먼드가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메리 리치먼드의 정의는 이렇게 우리가 모든 책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고요. 이게 굉장히 원본 그대로를 이렇게 딱 번역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메리 리치먼드의 정의는 이제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건 클라이언트들이 맞닥뜨린 문제는 그들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변화의 중요한 시점은 사회적인 어떤 변화보다는 개인의 본성, 개인의 성격, 개인의 어떤 인격 이런 것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인간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초점이 더 많이 맞춰졌죠. 사회적인 변화보다는 그래서 이 당시에 메리 리치먼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개입했던 게 뭐냐면 그들의 생활 태도를 바꿔주고 생각을 바꿔주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성격을 바꿔주려고 노력했고 뭐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초창기의 정의는 개인의 초점을 맞춘 미시적인 접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인격 발달을 도와줌으로써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발전적인 정의라고 본다라고 하면은요, NASW의 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NASW는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예요. 즉, 미국의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얘기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NASW의 정의는 이거예요. 개인과 집단과 지역사회로 하여금 그들 각자의 사회적 기능을 증진시킨다.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개입 대상이 개인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실은 앞서 메리 리치몬드의 정의는 굉장히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본다면 NASW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대상은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또는 좀 더 넓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사회적인 뭐를 증진시킨다? 기능을 증진시킨다예요. 또는 기능을 복구시킨다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일단 개입 대상이 확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개입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능만 증진시켜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회적으로 그들이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인 조건들을 바꾸고자 하는 거, 그리고 그 조건들을 그들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전문적인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 개인의 앞서 얘기한 메리 리치몬드가 얘기했던 인격적인 발달, 어떤 그들의 성격의 변화만으로 문제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들이 맞닥뜨리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들, 사회적인 여건, 환경 이런 것들에 같이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은 통합적으로 그들의 문제에 다가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들의 사회적 기능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조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그들이 스스로 대처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러한 전문직의 활동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나오는 정의고 중요한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을 얘기할 때 이분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펄만이라고 하시는 분이 헬렌 펄만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헬렌 펄만은 사회복지 실천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하면서 4가지로 사회복지는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4P다. 그래서 4P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4P는 첫 번째 problem, 문제. 그 다음에 person, 사람, 그 다음에 place, 장소, 그 다음에 process, 과정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클라이언트죠. 전문가의 도움이 제공되는 place, 장소, 사회복지 기관이죠. 와서 주어진 과정에 의하여 도움을 받는 전체적인 것, 이거를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펄만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P 이후에 펄만은 2가지의 P를 다시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6P론을 다시 제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문가. 사회복지 실천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 전문가라고 하는 공인된 어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가가 일하는 플레이스, 장소에서 주어진 과정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 이걸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면서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즉 클라이언트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비전, 제공물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6P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한 이 정의 이외에 덧붙여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에 의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받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뭔가를 제공을 하잖아요. 개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물건, 현금 또는 현물을 통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이건 굉장히 유형의 서비스죠. 그 다음에 상담, 교육, 치료와 같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들의 문제에 개입을 한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모든 것, 지금 얘기한 6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다 또는 사회복지 실천의 요소다라고 헬렌 펄만이 제공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기관에서 과정에 의해서 도움을 제공을 하는데 제공을 할 때 유형 혹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헬렌 펄만의 이러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우리가 문제다라고 하는 건 개인의 내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개인의 내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개인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예요. 자, 여러 가지 뭔가 욕구,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상의 어려움이 있고, 주변에 또는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흔히 누구라고 한다?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하죠. 자, 사람. 이 사람은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장소, 즉 사회복지사가 속해 있는 기관에 오시는 거죠. 자, 이 소속된 기관은 여러분들 이제 뭐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사회복지사가 소속된 기관에서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아요. 흔히 우리가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기관에 뭐 한다 그래요? 연결시켜준다, 연계해준다, 의뢰해준다 이런 말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소속된 기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의미합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이 포함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주어진 과정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배우시기 전에 사회복지 실천론을 배우셨죠? 사회복지 실천론에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개입함에 있어서 정말 아무런 그런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계획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체계적인 과정에 의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개입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클라이언트 왔을 때 처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인테이크, 초기 상담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면밀히 사정을 하고 면밀히 사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개입 계획을 세우고 계약을 하고 개입을 하고 개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자, 문제가 해결됐으면 종결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이게 1년에 주어진 과정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개입하고 그를 도와주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활동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유형의 서비스 혹은 무형의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상담, 치료, 교육 이러한 무형의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자원을 직접 준다거나 아니면 현금을 준다거나 같은 그런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뭐 자존감을 높여줘요.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요.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입을 할 때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지만 때로는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집단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건 뭐야? 무형의 서비스죠.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누가? 전문가로서 권위를 승인받고 허가받은 사람들이 개입을 하는 거죠. 전문가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런 게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펄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핑커스와 미나. 우리가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특히 사회복지 실천 공부하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핑커스와 미나안이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핑커스와 미나안의 정의는요. 한번 여러분들 볼까요? 자,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뭐 상담가 혹은 치료자 또는 교육자가 되어서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도 치료해요. 역기능도 해결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런 개입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결시켜주고 자원을 발굴해주고 뭐 이런 활동 같은 것들 그래서 자원체계에 연결해주는 그런 간접적인 활동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사가 이제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뭐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건 다른 기관에 연결시켜줘서 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기관 간의 어떤 서비스 조정을 해주기도 하고 우리 사례관리가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의 모든 활동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뒤에 가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제 사회 관리가 강조가 되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의 개입이 이런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좀 더 이제 연계하는 거, 자원을 발굴하는 거, 뭐 이런 거에 좀 더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리고 연결된 자원을 관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또 그런 게 사회 관리입니다. 나중에 또 다시 배울 거니까 좀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핑커스와 미나 앞서 이제 메리 리치몬드나 전미사회복지사에서 얘기한 거나 아니면 펄만이 얘기한 그런 개념보다는 핑커스와 미나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이런 직접적인 개입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이런 개입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원 체계를 연결시켜주고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또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강조한 학자가 핑커스와 미나안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재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사회복지 실천은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간 서비스를 조정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발굴하고 이런 모든 총체적인 활동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핑커스와 미나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입장과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이제 사회복지 실천은 좀 더 이렇게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춘 굉장히 미시적인 접근이다라고 한다면은, 핑커스와 미나한에 제시하고 있는 이런 실천의 개념은 좀 더, 개인과 환경을 둘러싼 그런 전체적인 체계에 관심을 갖고 그들 체계를 하나의 접근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직접적인 실천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그런 실천까지도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이전의 개념보다는 거시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존의 입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개입 수준, 즉 여기서 개입 수준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 사회복지 실천은 누구를 대상으로 개입하나요? 개입 대상이 누군가요?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대상은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개인이죠, 개인. 문제가 있는 개인.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개입합니까? 흔히 이제 가족을 개입할 수도 있어요. 또 누구를 개입합니까? 유사한 문제를 가진 집단을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개입 대상 또 누구예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개입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개입 이외에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정책이나 행정 이런 거를 배우는 이유 뭘까요? 법제론 이런 거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실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실천적인 기술만 나는 관심 있어요. 저는 뭐 정책이나 법이나 법제 이런 거는 너무 어려워요. 관심 없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실천법이에요. 관련 법,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이죠. 주로 관련 법규, 그 다음에 행정체계, 전달체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상자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상담하고 싶으니까 하고 교육하고 싶으니까 하고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개인 및 가족,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가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상담, 치료, 교육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과 정책과 뭐 행정체계는 마치 미시적인 실천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어떤 정책이 있고 현재 어떤 서비스를 해결 줄 수 있고 그거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고 그걸 제공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기반으로 좀 더 자세하게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자, 첫 번째 누구를 개입 대상으로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개입 대상을 결정할 때 이렇게 나눠요. 미시적인 또는 중범위적인 또는 거시적인 접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미시적인 접근은요. 개인을 대상으로 해요. 주로 1대1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직접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실천이다. 여러분들 1대1로 만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개인이 사회복지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게 너무 힘들고요. 이런 게 해결되길 원해요. 1대1로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지원하는 활동이에요.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고 그죠? 그다음 치료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현금이나 유형의 서비스, 현금, 현물, 뭐 숙식과 같은 이런 서비스를 이들에게 직접 만나서 듣고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누구를 주로 대상으로 하냐? 개인이죠. 첫 번째. 그다음에 또 누굴 대상으로 해? 가족이에요. 또 누굴 대상으로 해요? 문제가 유사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러한 직접적인 개입을 활동을 합니다. 자, 이게 미시적인 접근, 미시적인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개입 대상의 개입 수준 또는 개입 대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중간 범위, 중범위 또는 중간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범위 또는 중간 수준. 얘는 이제 마이크로 접근이다. 얘는 이제 뭐죠? 마이크로. 얘는 메조라고 얘기하죠. 중범위. 자, 이 중간 수준의 접근은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접근이다. 주로 1대1로 만나서 한다. 라고 한다면, 중간 수준의 접근은, 여기 뭐 말을 따지다 보면 뭐 친밀한 인간 상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보다 약간 거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거리가 있다. 즉, 1대1 개입은 아니다 이거예요. 1대1로 만나서 하는 개입보다는 조금 범위 넓어졌다. 그러니까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뭐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뭐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자, 여기서의 미시적 접근은 뭐 일단 1차적으로는 개인이지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중간 수준의 접근은 너무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관련이 있지만 좀 개인보다 넓게 접근하는 거예요. 가족과 집단, 지역사회 수준까지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친밀한 상호관계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있고 그렇지만 뭐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직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행정체계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상호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개인에 대한 접근과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거시적인 뭐 행정, 법, 정책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친밀한 개인적인 상호 간의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문제, 집단 문제, 지역사회 문제 이런 것까지 모두 포괄하는 걸 우리가 중간 단계의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미시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 중에서도 가족 중에서도 가족의 문제도 여기에 접근할 수 있어요. 가족 중에서도 그 중에 개인만을 포커스를 맞출 때. 그런데 여기서는 가족 전체가 개입 수준이에요. 가족이 모두 다 클라이언트예요. 그 다음 집단 모두 다가 클라이언트예요. 지역사회 모두 다가 클라이언트예요. 이때가 중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인간의 이렇게 1대1 상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1, 2번까지는 조금 직접적인 접근을 해요. 만나서 상담하고 면담하고 교육하고 치료하고 뭐 이런 것까지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거시적인 실천은 1대1로 만나, 가족을 만나, 집단을 만나, 지역사회 주민들을 만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그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사회 전체 내지는 복지 체계를 대상으로 한 실천 활동이에요. 거시적인 거죠. 우리가 정책을 변화시키고 입법 활동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만들고 이러한 모든 활동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정책을 만들고 입법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렇죠. 개인과 집단과 가족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무엇을 증진시키기 위한 거예요? 삶이에요. 삶의 질, 그들의 문제 해결,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러한 좀 더 거시적인 그런 접근, 법, 입법활동, 그 다음에 정책 만드는 거, 정책 분석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시적인 실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실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실천, 개입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요 얘기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또 관점의 변화
라고 우리 이제 제가 교재에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관점의 변화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사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사회 문제를, 그리고 문제를, 즉,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다뤘을 수도 있을 텐데요. 진단주의다, 기능주의다. 아마 요건 아마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서 좀 다뤄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이야기를 왜 다루려고 하는 건지 잠깐 말씀드리려면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클라이언트 개인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든지 인격적인 거라든지 그런 심리적인 거죠. 완전히 이제 문제의 포커스는 개인이고 개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돼서 개인에게만 접근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개인의 심리 내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그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해요. 하지만 문제를 다시 한번 통합적으로 개인의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의 어떤 내면의 것들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만 그를 둘러싼 주변의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도 같이 변화시키고 따라서 개인도 같이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내면만 변화시키나요? 아니죠.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또 더불어 클라이언트의 변화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필요한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 관점이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관점은 이렇게 개인의 내적인 거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노력에서부터 아니다 환경의 변화까지도 필요하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변화되었어요. 이게 바로 한 축은 진단주의고 한 축은 기능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학문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이후에도 다시 제가 언급은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어떤 이론적인 큰 축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론입니다. 자,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개인의 내적인 거예요. 그들의 심리 내적인 정신 역동, 내부의 역동. 물론 개인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것도 중요하게 보았지만 그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로 인해 영향받은 개인의 내적인 것들, 내부 세계 이런 것들을 밝히고 이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진단주의 학파입니다. 사회복지가 특히 이 실천 영역에서 사회복지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진단주의 학파에 의해서 사회복지 실천이 발달되어져 왔습니다. 특히나 이 진단주의는 1920년대 이후에 굉장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의존하면서 사회복지 영역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프로이드가 얘기한 얘기는 뭡니까? 인간은 굉장히 무의식적인 존재고 무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고 특히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결정론적인 그런 존재로 인간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과거가 현재 나의 문제에 영향을 주고 나의 심리적인 역동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를 한번 끄집어내고 그럼으로써 그의 심리적인 어떤 내적 안정을 만들어주는 게 사회복지야. 사회복지 실천이야. 그것이 바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진단주의 학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초기 어렸을 때 경험을 강조하고. 메리 리치먼드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학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제 플로렌스 홀리스, 해밀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과거에서부터 발생된 현재 나를 어지럽게 만드는 내적인 거를 해결함으로써 자아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게 진단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미국이 1930년대 이후에 대공황을 맞이하게 되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호소하는 문제는 개인의 내적인 역동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경제공황 이후에 사회적인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들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진단주의 학파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접근 방법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이 의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학파 간에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간에 굉장히 논쟁이 불거지기 시작을 하였어요. 또 이러한 논쟁이 또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 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죠. 어쨌거나 기능주의의 영향은 1930년대 이후에 오토 랭크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강조가 되기 시작했어요. 뭐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뭐 타프트라든지 로빈슨, 스몰리가 대표적인 학자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능주의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학자가 오토 랭크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 진단주의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거예요. 개인의 내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과거에 관심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론적인 시각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바라봐요. 자, 과거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어때요? 굉장히 수동적이기도 하고 뭔가 변화되기는 쉽지 않. 우리가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도 참 변화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가 변화가 어렵다면 우리가 개인에게 개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현재 오늘날 사회복지에서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은 강점을 강조하는 관점이에요. 자, 우리가 왜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하냐면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어때요?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돼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게끔 우리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개발시키고 그들이 변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더 강조하고 앞으로 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성장의 힘 이런 것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개입을 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 변할 수 없어. 변화가 되겠어. 그러면 개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계속 얽매인 존재라고 한다면 글쎄요.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러한 진단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반기를 제시한 게 바로 기능주의예요. 변할 수 있다. 인간은 의지가 있다. 변하고자 한다. 그리고 변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신의 삶을 앞으로 건설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한 성장의 의지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거를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사회복지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그러한 걸 강조하는 게 기능주의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여기예요. Here and now다. 그 다음에 인간의 문제는 심리 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이게 기능주의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둘과는 되게 많이 싸웠어요. 50년대 이후까지도 계속 막 대립적인 양상을 보였죠. 그런데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도 이 진단주의의 영향을 실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능주의, 지금 현재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 기능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입장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굉장히 서로 대립을 이루는 그런 강조되는 입장이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앞서서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어요. 실천이 뭐고, 실천은 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관점이 서로 대립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건 누누이 얘기했어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뭔가를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경험되는 여러 부적응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 스스로 앞으로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끔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거. 그래서 그들의 삶을 지금보다 낫게끔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활동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기술들 방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실천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사회복지사가 실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이제 좀 더 거시적인 활동보다는 미시적이거나 중범위적인 그래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그런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뭔가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고 또는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지식이죠. 지식과 기술을 잘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 방법. 이게 실천 기술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문제가 이건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겠구나. 상담할 땐 어떻게 하고, 관계 형성할 땐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의 행동 문제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고, 이런 방법들, 이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입니다. 아시겠죠? 실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법, 기술, 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김용일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2009년에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이런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님이시고 지금은 아니시고요. 자, 이 교수님께서는 즉 클라이언트, 즉 개인과 집단과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가족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빠뜨린 건 아니고 이분이 빠뜨리셨어요. 집단에 아마 가족이 있다라고 하셨을 수 있어서 빠뜨렸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 그러면은 항상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특별한 상황 아래서의 사회사업의 가치.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할 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식 알아야 돼요.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인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가치예요. 그래서 가치로 무장되고 지식으로 무장되어서 이거에 근거하여서 이 체계들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심리적인 개입, 사회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들에게 변화를 줄 것이냐, 개입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개입을 할 거냐, 그 개입은 심리적인 개입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개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능력, 이게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유정훈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로봇처럼 우리가 이제 기술을 알아요.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어떤 거를 해결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매뉴얼은 있어요. 매뉴얼은 있지만 로봇처럼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모든 상황에 똑같이 그렇게 매뉴얼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테크니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테크닉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사회복지라고 하는 학문, 사회복지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를 테크닉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지식 이런 게 바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가치 체계 안에서 뭔가 그들의 문제,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에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같은 문제라도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면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로봇처럼 A라고 하는 문제는 이렇게 개입하는 거야. B는 이렇게 개입하는 거야가 아니라 A라고 하는 문제일지라도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개별하잖아요.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가치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의 문제에 아트, 예술가처럼 적용해 나가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다라고 유정훈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특징은 그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기법들은 다 있어요. 기법들은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기법들을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클라이언트에게 우리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그런 어떤 프레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 특수한 사경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전 기술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어야 할 능력이에요. 이런 것들, 특정 상황에 어떤 특정 기술, 그 다음에 특정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사회복지 실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사회복지사는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오랜 동안 수련이 많이 필요하면 좀 더 능숙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기술론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내가 내면화시키고 그것들을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질이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그러한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면담하는 기술 가르쳐 드리죠. 하지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문제를 표출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하게 조금은 똑같게 아닌 좀 다양한 그들의 상황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양하게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이게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공통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학습하고 우리는 충분히 나의 능력을 좀 더 배양시켜 나가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이론에 국한되지 않아요. 다양한 이론들을 알고 계시고 뭐 정신분석 이론, 그 다음에 뭐 체계 이론, 애착 이론, 대상관계 이론, 뭐 여러 가지 이론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행동주의 이론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서 특정 상황에 맞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실천 기술이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실천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여러분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잠깐만 이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